정부가 수능과 관련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문제의 원인에 킬러 문항이 있다고 보고 이 킬러 문항을 우선적으로 청산할 대상으로 특정한 건데 이제 수능이 5개월여 남았죠. 이런 상황에 수험생들 혼란과 또 물수능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입시 전문가인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만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야기 나오는 거는 다들 들으셔서 아실 것 같고 네. 일단은 이 킬러 문항이라고 명명한 것 자체가 저도 조금 낯설기도 했는데 아마 수능을 보신 지 좀 오래됐거나 그런 분들은 낯설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이 뭡니까? 전문 용어로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답률 보통 10% 내외를 가리키는데 일단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맞히기보다는 틀리라고 낸 문제를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킬러라고 하는 것이 정신을 킬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대다수가 틀리는 문항이 킬러 문항입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지 말라. 아마 이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교과 과정 외에서 나오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들었을 때 맞히기 힘든 문제를 내지 말라. 이 취지인 거죠? 그렇죠. 이제 대통령 말씀은 그 초고난도 문항이 수험생들을 자극해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니까 그런 문항을 자제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자 그런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킬러 문항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데 다 있습니까? 그렇죠. 전 과목에 다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보통 한 과목당 한두 문제 정도가 초고난도 문항이 되는데 그 문항이 이제 최상위권 수험생들을 변별하게 됩니다. 다 있다. 국어 그 영역에서의 킬러 문항이 오늘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또 보도가 됐는데 비문항 문제에서 주로 출제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 문제가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게 되는데 비문학은 독서 교과서와 연관이 있는 지문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된 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죠. 이를테면 문과 학생들은 과학이나 기술 지문을 어려워하고 이과 학생들은 인문이나 철학 지문을 어려워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저희 초고난도 문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수험생 때를 잠깐 돌이켜 보면 내가 배경 지식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면은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한참을 그 문제에서 머물러 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 내가 아는 개념을 다루는 비문학 지문이 나오면 문제 접근도가 빨라지고 친숙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모르는 개념부터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독해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낯설어지면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항목 문제들의 특성이 시간을 정말 넉넉히 주고 그 문제만 풀라고 해도 어려운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수능이란 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쫓기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초고난도 문항, 소위 킬러 문항은 시간을 줘도 풀기가 어려운 문제를 보통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30번 문제라든가 29번 문제는 사실은 주어진 시간 내에 풀기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어 영역을 따로 두고 보자면 비문학을 만약 킬러 문항을 없애서 무력화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문학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깊은 내용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란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진의 의도를 보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어렵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에서 50% 연계가 돼도 EBS 교재 지문을 가지고도 어렵게 낼 수 있고요. EBS 교재에 없는 지문 가지고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정해놓은 출제 난이도의 목표에 따라서 문제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난도 조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킬러 문항 제외로 그러면 물수능이 될 거라는 전망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수능 지금 이제 현재의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개가 된다 그러면 수능을 어렵게 내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쉬워질 거는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난도 체크라고 하는 게 전년도의 수능을 분석하고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거기에 이제 수험생들의 수준을 가미해서 난도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만 어렵게 하면 확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 또 조금 쉽게 하면 또 확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고3이나 올해 졸업생 같은 경우에 코로나 세대거든요.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평가원으로서는 약간 어렵게 한다고 치면 그게 확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 물수능은 예상하지만 사실 난도는 그게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번에 한국교육평가원장이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번 6월 모평이 좀 난도 조절에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예.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목적은 수험생들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어렵다 쉽다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애들이 느끼면 그만큼 또 수준을 낮춰서 출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어려웠다 쉬웠다 가지고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실시 취지에 어긋나는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당장 올해 수능부터 이런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지금 5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좀 혼란이 강할 것 같아요. 혼란이 많겠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 말씀 하나가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의 난도 자체를 그 내던 대로 그러니까 불수능 기조로 쭉 가는 것이 출제나 응시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데 대통령 말씀으로 이렇게 뒤바뀌게 되니까 수험생들의 학부형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아직 시간이 조금은 있고 9월 모의평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할 만한 무언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만약 지금까지 다뤄진 내용들로 수능이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 예상치 못한 어떤 뭐 문제들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나 교육부 장관의 말씀을 통해서 수험생들에게는 올해 수능 시험은 쉬울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막연한 추측이 있거든요. 그 예상을 빗나가게 되면 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불수능 기조로 간다 그러면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쭉 해올 텐데 사실 이제부터는 킬러 컨텐츠의 위력이 좀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난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상위 그 문제가 좀 쉬워져서 대부분 맞추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실수가 좀 결정적인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수능이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실수가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영어 같은 게 절대평가니까 수능 최저 수시 모집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내신과 논술의 실질능률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수능도 좋은 게 아니고 불수능도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한 난도가 필요한데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EBS 연계율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연계를 50%로 이미 시행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바는 체감 연계도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체감 연계도. EBS 교재를 50% 반영하지만 EBS 교재를 변형하는 정도를 조금 약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를 본 아이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도록 EBS 문제를 변형을 덜 하겠다는 것이 지금 평가원의 의도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연계율이라는 거는 뭐 해당 지문을 가져와서 수능 문제에 내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문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개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소재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직접 연계는 안 되거든요. 있는 걸 똑같이 가져온 건 안 되기 때문에 간접 연계를 하는데 이제 소재나 개념이나 원리 같은 걸 가져오게 되죠. 예. 킬러 문항이 사라지게 되면은 준 킬러 문항 등이 등장할 거다, 좀 많아질 거다라는 전망들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준킬러 문항이라는 건 사실 이제 적당히 어려운 문항들인데 변별력을 가지려면 적당히 어려운 문항들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었던 것을 준킬러로 바꿔야 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준킬러 문항의 숫자가 2년보다 늘어날 수도 있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누구한테 유불리를 따지자면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해지는 겁니까? 사실 유불리 따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이나 못하는 수험생이나 각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유불리 따지기 어렵습니다만 굳이 따진다면 최상위권 변별이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친구들이 실수가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시험이 쉬워지게 되면 최상위권 변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의 취지는 목적은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라는 방향인데 지금 이렇게 뭐 킬러 문항 없애고 이런 정도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교육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 자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경쟁 위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사교육을 막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원위치가 될 겁니다. 과거의 경우를 돌이켜볼 때도 수능시험 난도를 낮췄을 때 단기적으로는 사교육비가 감소했지만 또 금방 회복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항의 난도를 가지고 사교육을 조절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사회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또한 어려운 문제여서 정부의 과제가 클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 EBS 연계율을 뭐 70%까지도 올리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사교육이나 이런 문제는 별로 그렇죠. 여전했죠. 효과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당장 1, 2년은 감소했지만 또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영어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 주춤하다가 또 다시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또 입시 전문가께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교육 문제를 좀 완화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 방법을 들고 용산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게 경쟁을 없애고 예. 대학의 학벌 위주의 사회를 없애는 건데 여러 다른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예로 해외 대학들은 이제 다 평준화가 돼 있고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곳을 가거나 본인이 원하는 곳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우리가 지금 공교육의 모델로 얘기하는 핀란드 교육 같은 경우도 예. 대학 입시가 치열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사교육의 정도는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좀 과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학의 평준화도 쉬운 게 아니어서 근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학생 수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점점 줄고 있는데 이 사교육비 지출 총액을 보니까 오히려 늘더라고요. 그러면은 1인당 사교육비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한두 명 낳은 자식에게 소위 다걸기라는 부모님들이 많아져서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그런 양상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은 자식에게 속된 말로 전념을 다하는 거죠. 제가 사실 그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듣고자 입시 전문가님 우리 또 이만기 소장님을 연결을 한 건데 그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소장님이 갖고 있는 좀 구상 같은 거 살짝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수능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입시를 좀 근본적으로 개혁을 좀 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킬러 문항이 나왔던 것 자체도 시험 범위가 작아지면서 낼 문제가 없으니까 킬러 문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시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부 당국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킬러 문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초고난도 문항들은 수능 탄생과 함께 같이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좀 비교적 최근에? 아닙니다. 그 과거에는 초고난도 문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초고난도 문항에 대한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어떻게 보면은 등급이긴 하지만 뭐 표준 점수 등으로 줄 세우기가 되고 그걸로 대학을 네, 가고 이런 상황이다 네. 보니까 네. 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올 수능을 앞두고는 모의고사가 9월에 한번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9월 모의고사가 9월 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9월 모의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뭐 별다른 대비는 필요 없는데요. 일단은 그 자기가 주어진 학습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해. 특별히 뭐 모의고사라고 대비할 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아마 6월달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수험생들이 여러 가지 학습 계획을 세워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계획대로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9월 모의고사 대비하는 방법이고 또 그런 열쇠를 몰아서 수능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예. 이 6월과 9월 모평의 차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수생의 합류가 또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킬러 문항 사라진다는 얘기 듣고 대학 다니다가 나도 수능 다시 한번 봐볼까? 나 더 목표했던 대학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반수생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쉬워진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하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학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네요. 재학생들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졸업생들이 부담스러운 존재임이 틀림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가짐 자체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이나 자기들이나 뭐 준비해서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반수생 들어온다. 이번에 재수생이 얼마라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신경을 쓰지 말고 네, 원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좀 혼란스러워할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해 나가면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흔들림 없이 자기가 세웠던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바람직하고요. 수능 난이도에 그렇게 예민하게 감각하지 말고 자기의 계획대로 몰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던 대로 열심히 하자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뉴스에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은 잠시 TV 끄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를 뭐 알려는 줘야겠지만 너무 깊이 네.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심각하게 이야기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의 좌고우면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자기 학습 계획에 따라서 건강 유지하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2학년, 1학년은 이번에 나올 9월 평가 그리고 수능 뭐 보고 방향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